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충북정치발전연구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또 혹은 신인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당선되지 아직 못했지만 충북정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당내 경선에 나섰던 잠재적 후보들이 또 평소 준비하고 연구해온 충북을 위한 정책, 대안, 또 철학 소신 등을 발표하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의 이현웅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세 연구원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먼저 김수민 연구원의 발제를 좀 듣겠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부동산 투기 의혹 충북은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도 하시고 또 요즘에 너무 화제여서 이제 모르실래야 모르실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의식주. 그 중에서 사실 이제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이제 부동산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LH 직원의 땅 투기에 관련된 후폭풍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공무원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청주만 보더라도 이제 소속 공무원 전체를 이제 개발 산단과 관련돼서 전수조사 중이잖아요. 아마 5월달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우려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연구조사가 있어가지고 정부의 지금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있잖아요. 이 본부에 따르면은 지금 공직집단 총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무원, 이제 그 공무원에는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방의원, LH 직원,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이 5개의 집단으로 봤을 때 어느 직군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느냐.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LH만 나오고 LH, 있으니까 예, LH 그렇죠. 직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로 보면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자체장, 예.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의원. 이 순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 LH 사건의 굉장히 본질적인 아주 단선적인 해결 방법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각종 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제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시에서도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LH 5법 중에서 3법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나머지 입법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네. 이제까지 굉장히 국회 소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빠르면 오늘 오전 내로 아마 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중으로 본회의까지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화력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연구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김종대 연구원. 네. 네, 아무래도 이 부동산 투기가 온 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지금 시대 상황에서 적절한 발제였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사실 주택의 문제는 투기의 문제 이전에 일단은 거주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능이 상실이 되고 이게 재산 가치, 투기의 대상으로 되면서부터 우리의 온 삶을 다 왜곡해 버렸거든요. 다시 주택은 주거의 개념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어떤 거시적인 정책이 정답이겠죠. 그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기를 근절하는 이런 처방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우리 국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만큼 김수민 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좀 조만간에 결실을 거두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망국적 투기는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주 어떤 눈물의 원천이다. 또 2030 청년들의 좌절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막되 저는 궁극적으로 주택이라는 주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토지공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유화되고 투기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서 세금으로 때려잡는 부동산 정책. 뭐 종부세 올리고 또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으로 때려잡는 걸로 투기를 막겠다고 한 것은 애시당초 우리가 너무 아니한 사고방식이었다.
그것보다는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토지에 대한 어떤 공개념, 네. 거기에 더불어서 주택에 대한 어떤 주거 기능의 회복, 이런 어떤 가치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또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현웅 연구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 과대하게 있다는 겁니다. 주식보다 더 높거나 뭐 거의 비등하거나 이런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아무리 공급하고 어떤 정책을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없앨 수 있는 보유세와 그 공시지가 제도를 현실화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 2016년에 최이배 의원께서 입법 발의했던 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죠. 국회에서 올해는 반드시 그 대상이 시도의원을 포함한 부동산을 다루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돼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예. 선출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이제 강론으로 우리 네. 모두의 전수조사는 흐르게 될 거예요. 이제 5월달에 우리 청주시도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이 필요한 입법 조치와 뭐 후속 조치가 따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당이익에 대해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몰수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거나 예. 뭐 아니면 뭐 부패방지법이다 아니면 이해충돌법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의 단선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 조금 더 광의적인 내용으로 조금 이 주제를 끝맺음하고 싶은데 예. 사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처벌이라던가 방지, 입법, 뭐 제도적 논의보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대화의 흐름은 종결점은 공직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는 미래 세대가 얼마나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청렴이 덕목인 공직자들까지도 본인들의 신념에 근거한 어떤 직장 내의 소득을 통해서는 계층의 사다리 올라갈 수 없겠다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돈을 벌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대화가 끝맺음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땀보다 땅으로 돈을 더 벌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교훈으로 이번에 이 LH 부동산 투기 이 사태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미래 세대와 지금 현재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울분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의 대화가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 청주에서 아니면 충북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부동산 투기라는 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LH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은 대변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뒤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강조하셨거든요. 그 내용에서는 사실 두 분 추가 의견 있으시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김종대 연구원. 선출직 공무원 문제는 뭐 이번에 그 서울에서 보궐선거 또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는 와중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임대료를 인상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이율 배반적인 하나의 좀 위선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집권 여당이 저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 윤리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치환해 버리는 것은 다소 좀 협소하다. 문제는 공직자 윤리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최소한이라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좀 논의가 확장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신도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이어서 이미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런 투기 논란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 없습니다. 대량의 구속자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과거 패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도시라는 게 공급을 무한정 늘리자는 건데 이것은 이번에 서울에만 오로지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방은 망하든 말든 또 어떤 수도권 과잉 밀집은 되든 말든 일단은 공급량을 늘리고 보자는 데서 대규모 어떤 신도시 정책이 나온 것이고 이건 충북에 있어가지고 재앙이에요. 여긴 인구 소멸 지역이고 이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미 이 신도시 정책 자체가 신뢰감이 없다. 그러면은 깨끗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가 일단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책의 방향 자체가 네. 이렇게 투기판 만들고 또 그리고 공급 늘려 집값 싸지냐 더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예. 책임성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공개량과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신도시 3기 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여기까지 좀 나가줬으면 합니다. 예. 이현웅 연구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52만 채가 됩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한 3.7% 정도 되겠죠. 근데 서울은 41만 3천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 주거가. 서울로 보면 한 16% 정도 되는 거죠. 예. 서울 시장과 그 외의 시장, 수도권의 전 국민의 반이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주택 시장과 지방의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게임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보지 않고 수도권은 계속 주거가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부족한 서울만 해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고 서울은 청주만 해도 2018년에 주택 보급률이 118%, 지금은 한 12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니까 다른 프로세서가 필요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공급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 주택, 부동산의 기대 수익이 높은 겁니다. 부동산에도 계속 투자되는 이유가 기대 수익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그 보유세율을 나는 좀 더 전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하나가 또 부동산 전국의 2,700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샘플을 뽑아서 부동산 과세 표준지를 만들어서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공시지가는 뭐 한 4억 정도 되는 이런 기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시간에 그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가격에 기반해서 과세를 하는 전면적인 공시지가 제도를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제에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드리면 어쨌든 뭐 오늘 이제 LH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사실 이 부동산 투기라던가 아니면 일전에 조국의 입시 비리 같은 이 아주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정의롭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일상을 지킬 방법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라는 그 목표점은 부서진 계층 사다리를 놓고 우리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뭐 교육이나 복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이제 국가 단위 혁신적 정책들이 도입되고 시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잡아가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현웅 연구원의 발제 차례인데요. 준비하신 내용이 청주형 친환경 압축도시 조성입니다. 제가 압축도시란 말을 또 좀 처음 들어봐서 네. 궁금한데 어떤 네. 내용인지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압축도시는 원래 이제 1930년대 프랑스의 건축가 르꼬르부제라는 분의 빛나는 도시에서 온 개념이긴 합니다. 도시를 외곽으로 계속 자연을 파먹고 확장하지 않고 그 도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직주 근접
직장과 거주의 거리를 짧게 해서 요즘 얘기로는 그 교통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걸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줄이니까 압축 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주는 도시 외곽에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실은 상당히 난개발로 어지럽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알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도시 기본 계획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좀 더 저밀도의 그 스카이라인을 네. 지켜주는 원칙을 30년간 지켜오면서 청주가 외곽으로 계속 예. 자연을 파먹는 쪽으로 확장해 오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도 늘지 않고 도심이 공동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 친환경적이고 또 4차 산업 기반의 스마트 도시, 도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주의 도시 기본 계획의 도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심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류지천이 있습니다. 명암천, 영운천, 원마루 시장에서 문희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미평천까지 있죠. 그런 천들을 다 그 시민들이 도보로 자전거로 무심초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발이 청주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좀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보던 그 씬이랑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지금 보는 또 이제 여기 청주 시내의 씬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좀 격세지감도 느끼고 앞으로 20년 이후에 청주 시내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팬데믹 이후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도시의 모양새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서울이랑 우리 청주랑 아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 포인트는 지금 도시 중심지의 기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 굳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변화하는 어떤 지금 현재와 미래 세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라던가 온라인 쇼핑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달 문화 같은 걸로 사실 도심지의 기능이 종래의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도시 중심가가 이제 기능해야 되는 역할들은 무엇이냐? 종래의 예를 들어서 업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아니면 상업의 필수적인 장소로 기능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라던가 예술이라던가 놀이라던가라는 굉장히 체험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조금 더 진화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김종대 연구원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컴팩트 시티는 우리나라 모든 도시 개념이 사실은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가 저는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일부 도시들에서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심 의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21분 컴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청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 컴팩트 도시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밀집된 어떤 초고층 고밀도 집적 개발을 하자는 건데 청주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는 얘기냐. 둘째로 이 청주 충북 일원에서 보면은 출퇴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청주 내에서도 멀어요. 상당구에서 저쪽에 흥덕구 산단으로 출퇴근한다든지 네. 또 이 외곽에서 온다든지 여기서 세종시로 간다든지 이렇게 출퇴근 거리가 유달리 먼 데가 이 충북의 생활권의 양상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공간 안에서 주거와 어떤 직장과 의료, 행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다고 하는 인위적인 재편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어떤 그 우리 같은 지방 도시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특히 충북의 특성을 봤을 때 이런 생활권의 인위적 조정이라는 게 개념은 좋은데 그건 너무 먼 훗날의 얘기지. 지금 계속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산단의 근로자들의 절반이 다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이 생기겠냐는 것이죠. 이거는 짧은 15분 또는 21분 안에서 그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것이 구도심을 살리는 어떤 그 현실적인 개념이냐 또 우리 실정에 맞느냐 네. 이런 점에서는 좀 따져볼 여지가 예. 많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예. 청주는 이제 1순환로, 2순환로 이렇게 이제 순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는 성장 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모 대학에서 세우고 있죠.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저희는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 성장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현실은 계획과는 달리 현실은 어떤 표에 기반한 표를 얻을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곽에 부도심 같지 않은 부도심, 조금만 택지화 개발되면 뭐 용암광장, 금천광장, 뭐 율량동, 뭐 특별한 어떤 성격으로 개발되는 부도심이 아닌 그냥 근린 생활 시설이 마치 부도심처럼 역할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기능별로 역할을 권역별로 나누는 이런 주거 형태가 아닌 뭐 기능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죠. 뭐 오창이나 네. 뭐 오송이나 이런 데 기능별로 그 권역을 나눠서 개발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원도심 개발의 어떤 방향, 트렌드. 어차피 이제 청주는 여러 권역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원도심의 개발 전략은 또 개발 전략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김수민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측면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의 역사성은 그 도심에 있거든요. 성안에 있고 또 무심천에 있고 또 철단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그 보존하는 그 개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청주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외형으로 보면 참 매력이 없고 건조한 도시거든요. 인터넷에서 청주가 가장 재미없는 도시 1, 2위 순위에 꼽히는 도시인데 또 청주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청주 도심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도심 안에서 말씀하신 그런 체험 공간, 역사적인 체험 공간으로서 문화적인 체험 공간으로서 개발의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좀 전에 무슨 이제 연관이요? 청주가 이제 부도심이 몇 개가 생기면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변해왔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막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획도시라는 거의 개념이 이 형태랑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업시설이 기능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도심이 진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도심의 재생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도심 옆에 붙어 있는 주거를 기반으로 한 그 동네는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밸런스 있는 이제 식견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도시 중심지가 그런 다채로운 경험을 주는 공공광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동네의 밀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 외곽의 동네들이 문제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무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주 여러 개의 밀접한 작은 동네들로 구성이 된다면 전 시민들의 편의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김남도 교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슬리퍼로 돌아다닐 수 있는 15분 뭐 동네에서 슬세권 막 이런 이야기도 네. 새롭게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처럼 도심 옆의 동네가 대부분 일상생활 15분 내에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컴팩트한 이제 작고 밀도 있는 공간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 전 청주라는 전체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굉장히 균형 있는 시각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대 의원, 예. 저는 그게 동단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왜 무슨 동 할 때 그게 한자어로 보면은 그 물수변에 같을 동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노무를 쓰는 이것을 마을이라고 봤던 거고 오늘날 행정의 최소 단위가 그 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컴팩트 시티의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그 편의를 이용해야 되고 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단위로부터 뭐 더 넓게는 뭐 15분, 20분 단위라도 하나의 완전성을 갖춘다. 이런 컴팩트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는 뭐 대단히 역행하고 있죠. 예. 뭐 지금 외곽으로 아파트만 줄창 짓지 학교를 짓니까 거기에 병원을 짓니까 그냥 막 지어대는 것은 완전성이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또 하나의 어떤 그냥 수용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고 이것은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굉장히 나쁜 개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선거 때는 아파트 그만 좀 짓자. 이제는 내실을 기하자. 원도심 정책 이런 것들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생활권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과 또 어떤 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의 성장을 위주로 치닫는 이런 성장 일변도의 그동안의 도시정책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히 도시의 어떤 생활 또 어떤 주거의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어떤 성장 동력이 뭐고 에너지가 뭔가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마을 단위의 이제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좀 오랫동안 했죠. 뭐 박원시장의 정책이기도 하고 뭐 서울에서 많이 했었는데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개념보다는 컴팩트 시티의 개념은 지금 뭐 건물 하나로 요즘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직주 근접, 직장과 또 상업 시설과 주거와 그다음에 여러 행정 시설들의 이게 편리성이 함께 쉽게 접근 가능한 좀 더 밀집된 컴팩트한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방향성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성되어져 있는 네 개의 구별로의 어떤 부도심 같지 않은 부도심의 역할에서의 생활권, 근린 생활권에 대한 것을 재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2순환로 바깥으로의 택지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 압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개발 압력들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발 허가를 좀 더 억제하고 이 개발 압력을 도심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전략,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끌고 오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이제는 마지막 우리 김종대 연구원의 발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포용적 사회 개조로 외국인을 정착시키자라는 제목인데요. 보통 인구 절벽 시대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외국인을 정착시키자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한 2030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최악의 경우에 충북 인구의 감소는 28.7%, 그리고 속도가 코로나19 이후로 점점 빨라지는 걸 봤을 때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충북 인구 현재 150만이 100만 명 선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뭐 수년 전에 출생자 연간 1만 명 선이 깨졌다 그럴 때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8천 명 선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예. 아마 올해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충북과 같은 지역은 이미 소멸 지역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인근에 뭐 보은, 괴산, 단양, 사실은 얼마 있으면 이거 다 소멸될 지역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구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노동력 부족도 물론이려니와 어떤 그 사회에 세수를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천이 고갈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복지, 교통, 또 교육, 여러 가지 어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해왔던 모든 제도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도 유독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가 세 부류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입니다. 네. 이 셋은 늘어나는 중에도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2030년 이후의 충북의 미래상을 보면
아마도 외국인 숫자가 가장 인구 대비 비율이 높은 게 충북이 될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연 그 준비를 해놨느냐는 예. 것이죠. 우리가 룩셈부르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또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래도 탄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건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22%가량이 외국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2%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는 일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저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우리는 2배 더 강한 강도로 그 충격을 맞이했을 때 이 사회는 해결의 능력을 완전히 고갈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충북 내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다시금 재조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없다면은 농업, 영세 제조업, 전통시장 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이들을 포용적으로 품어주고 또 우리 사회 일원으로 또 앞으로 외국의 개방적인 지역으로 가는 게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면 저는 과감한 사회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루속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또 우리가 외국의 개방적인 네. 또 어떤 이민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유연 포용한 전략으로 지역의 생존 전략을 전국의 시범 지역으로 충북에 한번 해보자. 네. 이것이 2030년 이후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다. 더 이상 출생률 강요하지 마라. 그거는 이미 끝난 정책이다. 예. 저는 이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의 특히 저출산의 핵심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 양질의 직장이 붕괴되는 거죠.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가 3차 산업 이상으로 재편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지방에서 서울로 몰리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의 젊은이들이 청주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창출하는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민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발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 거란족, 여진족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귀화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 예. 또 고려 시대 때도 이제 문화적 지식이 해박한 중국인 이민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시대 아니면은 고려 시대보다 훨씬 더 어떤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개방성이 좀 퇴보되고 있다는 네. 느낌을 저도 충분히 느끼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외국 문물이 기본값으로 자란 이제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민 정책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고학력의 이제 그 좋은 기술을 가진 좋은 이민자들을 먼저 받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과연 좋은 이민 정책인가,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 숙련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노동 인력을 증가시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걸 굉장히 많은 버전을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편익이 우리가 이민자들에게 쏟아붓는 비용보다 크냐라고 봤을 때도 사실 유럽에서 이전에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발생했던 것은 분명히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부를 향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들 그리고 어떤 저숙련 아니면 고숙련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이제 실질적인 이 현실의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조금 느리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두 분 연구원의 뭐 시각 또 온도가 좀 달랐는데요. 네. 예, 김종대 연구원 추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웅 연구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충청북도가 수립한 인구정책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일자리 또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돼 있는 인구 기본 정책을 충북도가 운영하고 예. 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걸 안 그것이 된다는 성공을 입장이세요? 한다 예. 하더라도 이미 가족과 출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어떤 대세
이 흐름을 갖다가 그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데 저의 위기의식이 출발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인구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청년 정책이거나 사회의 어떤 고용 복지 정책에 가깝지, 인구 정책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명적 흐름의 변화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별도의 인구 정책,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한 건 21세기에 생존하는 국가는 민족 국가가 아니라 개방 국가, 예. 그다음에 혁신 국가, 또 창업이 자유롭고 도전이 가능한 나라에서 어떤 외국의 어떤 에너지도 과감히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 그 여러 외국인들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주로 난민의 문제가 네. 그 지정학적인 격변을 일으키면서 지금 위기로 갔지, 예전에 그 이민 정책이 과연 그 정도 위기였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일부 뭐 난민들의 테러 사건이라든가 폭동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난민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갈등으로 악화된 측면이지. 네. 그 전에는 사실 유럽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던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가 있었던 정책이고, 그걸 많이 수행한 나라일수록 특히 북구라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굉장히 조화롭고 성숙한 나라, 품격 높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름 성공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누가 뭐래도 지금 어떤 노동력의 어떤 대이동, 거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문명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혁신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 또 강소 국가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일본과 중국은 무대책입니다. 완전 대책 없고 폐쇄적인 나라예요. 예. 솔직히 말해 인종주의 국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에서 잠시 탈피해가지고 예. 과거에 100년 전에 실패했던 역사를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계 속으로 예. 나가고 세계가 우리와 만나는 이런 식의 어떤 폭넓은 유연성 있는 나라, 포용력 있는 포용지수가 높은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또 어디라도 최근에 그 고숙련 인력 또는 어떤 그 전문 인력도 한국에서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처한 문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전향적으로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어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일종의 반론을 우리 이현웅 연구원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추가 의견 반론 예, 네. 듣겠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방된 시스템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된 성공의 전략이었죠.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메디치 가문의 그 다양성이 이태리 그 르네상스의 시초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글로벌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또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에서 당연히 개방된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 다국적인 그 외국인들을 모셔와서 우리의 한국민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는 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건 법으로 먼저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발전을 하고 또 시민들 어떤 캠페인 이 필요성을 몸으로 다들 절실히 느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20대에 취직하는 학생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청주에 있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학생 수의 상당수가 20대 후반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현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 경제 산업의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블루오션 산업이 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 상품을 우리 국가가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단기적이고 더
앞선 정책으로 예.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끝까지 주셨고 김수민 연구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김종대 네, 뭐 의원님. 이제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제 국회에 있으면 이제 정부의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제 관점에 되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이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이 국가와 지금 현재의 정부의 그 굉장히 단선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민 국가로서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수년 뒤에 돌아갈 일시적 노동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굉장히 굉장히 꼬여 있거든요. 대표적 예시가 지금 독일의 사례인데 그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도 독일로 굉장히 많이 예.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셨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독일 정부가 이분들은 돌아갈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독일어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은 예. 고국으로 돌아가고 반은 독일에 남아서 독일인이 됐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행정가들이랑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많은 그 교훈들을 이제 쭉 복기를 하면서 빨리 사회 통합 정책을 실시를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사례가 예.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 주로 이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돌려보내고 싶을 때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어쨌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문화는 절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위적으로 좋은 이민자냐, 나쁜 이민자냐를 가르는 게 아니고 예.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모델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연구원의 의견까지 들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수민 의원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1년에 내는 소득세가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조 8천억을 그분들에게 되돌려드리질 않았어요. 복지 정책이라는 게 변변한 게 없거든요. 단순히 근로감독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또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바로 김수민 연구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단기 노동자로서 보고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이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요즘 기본소득 얘기하고 중부담, 중복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국가 모델 얘기하는데 저 그거 다 소용없다고 보는 게 아니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 중부담, 중복지를 하지 2030년대 돼서 우리 같은 베이비붐 세대 다 퇴직하거든요. 네네. 벌써 58년 개띠들 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도 얼마 있으면은 집에서 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세금 내죠?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 뭐 취업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인구 자체도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어떤 세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세수를 가지고 우리 꼰대로 불리는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2030 세대들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사회 통합 가능합니까? 이게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청년 정책을 이미 초월해버린 건데 네.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극단적 인구 기형이나 불균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담론을 다 부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은 새롭게 그것을 지속 가능한 체제로 이야기할 수는 인구 정책 얘기만 정치권은 쏙 빼고 얘기합니다. 요것만 어디로 가고 나머지 단기적인 하나마나한 얘기들 나중에 다 붕괴될 얘기들 이것만 갖고 포퓰리즘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늘날 정치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의 문명적인 시각으로 한번 시야를 확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권의 담론들은 다 무너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자, 김종대 연구원의 발제 내용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연구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 평소 충북을 위한 정책, 정치 소신 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